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는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증권사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 이익이 개선되는 업종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번 2020년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죠. 10억은 넘지 말자. 누구의 이야기냐면 대주주들의 이야기입니다. 내년이 아니죠.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이 양도세가 무서워서 주식을 판 임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데 10억을 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임원들이 다 자사주를 팔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빚을 내서 투자한 상태에서 손실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를 증권사가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반대 매매를 하지 않아서 손실이 커졌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또 반대 매매가 과연 권리인지 의무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상황들인지, 누가 옳은 것인지 한번 따져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새해 첫 영업일이죠. 시장은 뭐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새해가 되면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마무리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나쁘게 되진 않았죠. 예, 그냥 뭐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상승을 막 그냥 끌어올린다든지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도 증권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기대주들을 담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1월 달에 코스피는 23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와우. 그렇다면 100포인트 넘게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조차도 40조 원 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좀 알아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투자전략팀장이 있습니다. 곽현수 팀장님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올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귀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면 증시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2조 원어치 국내 주식을 매입한 외국인들은 최대 10조 원 가까이 더 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무슨 근거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10조 원 넘게 주식을 살 것인가, 딱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 정도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들어왔었던 금액 대비해서 5배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가치죠.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딱 보기에는 지금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저 나라, 즉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구나, 왜 이렇게 많이 못 올랐지? 그렇다면 시장이 좋을 때 어차피 저렇게 저평가된 것들이 올라가야 될 테니까 저기다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중에 코스피가 2300포인트까지 뛰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2300포인트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0조 매수한다, 딱 수치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데, 일단은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리츠연금증권의 이진우 투자전략팀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익 개선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 센터장님인데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개선 업종에 관심을 가져라.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1월달, 2월달이 무슨 시즌이죠? 실적 어닝 시즌이에요. 뭐 연말 연시하고 뭐 1월 효과 뭐 그다음에 썬타랠리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생각이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2월 결산 딱 끝나고 나서 1월 중순쯤 지나가면 바로 어닝 시즌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 개선 쪽으로 증권사 쪽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러한 내용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국내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약 40조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들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덩치도 커지는 거고 규모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국내 26개의 업종 중에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상위 10개 업종을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반도체, 화학, 에너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이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운동, 조선,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 글쎄요. 네. 뭐, 일단 거의 주력 업종들은 다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흑자로 전환이 됐건, 아니면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었건, 그런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은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키워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증시는 더 올라갈 것이다.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라.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군들이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 그 부분을 본다라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화학, 에너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화학 이런 쪽, 이 대형 업종 쪽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간다라면 앞서서 이야기 나왔었던 외국인들의 매수,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또 만들어질 수도 않겠는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틀린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맞는 전략들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는 형성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였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문제는 뭐냐면 2,300포인트, 10조 원 이런 정도 영업이익이 40조 원 이렇게 딱딱 수치상으로 찝어서 들어가는 것들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의 그 정확성이 없는 부분들이죠. 당장 어느 정도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우리가 확실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거르시고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어닝 시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분명히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라든지 화학업종, 이런 에너지 쪽, 이런 쪽의 업황들이 전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 매수가 글로 쏠리게 되고 여기에 대형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2020년 경자년에는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10억은 넘지 말자,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판 임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억을 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요,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양도세라는 부분들은요,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쓰실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이것은 거의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 주식 매매로 얻은 시세 차익,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주주의 경우에는요, 시세 차익의 22에서 33%를 양도세를 과세를 해야 됩니다. 네.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 대주주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면요, 코스피의 경우 지분이 1% 이상 가지고 있거나 또는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가 됩니다. 코스닥은 2% 이상이고요. 보유 주식이 15억 원 이상, 또는 코넥스는 지분이 4% 이상이고 보유 주식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목에다가 이렇게 뭐 지분 1%, 삼성전자 지분 1% 여러분들 갖고 있을 경우가 많지 않고요. 뭐 작은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지분이 만약에 한 시가총액이 200억쯤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1%라면은 한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그 15억 원 이상의 어떤 그 지분을, 그 평가액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가 되는 건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4월 1일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지분 요건은 그냥 똑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두 다 10억 원으로 통일이 됩니다. 즉 10억 원 이상 그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가 되고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가,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과세가 그동안 없어도 100만 원을 다 내가 수익으로 챙겼어요. 그런데 이제 대주주가 되면은 이제 78만 원이나 또는 67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나머지까지 다 세금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아깝거든요.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또 뜯겨 먹이니까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안 되려고, 네, 지분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 임원들 보면은 이제 지금 뭐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9억 4,800만 원대로 이제 보유 가치를 낮췄어요. 네, 4억 원 정도를 매도를 칩니다. 이게 2019년 12월 매도 금액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성투사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우리 팟빵 쪽 계신 분들은 그쪽에서 화면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뉴스 기사를 검색하셔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10억 원 넘지 말자, 이렇게 뉴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019년 12월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4억 3천만 원을 매도해가지고요, 9억 원대로 그 평가액이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도요, 8억 9천만 원대로 7억 원이나 매도를 쳐가지고, 네, 이렇게 낮춰졌고요. 윤광훈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도 6억을 매도해가지고 7억 원대로 떨어졌고요. 이게 기존에 15억 원 기준에 맞춰져 있다가 또 갖다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3억 원대를 매도해가지고 8억 원대를 맞춰놨고, 윤재수 NC소프트 부사장도 4억 원대를 매도해서 9억 7천만 원대로 낮춰놨고요. 정민용 네이버 책임 리더도요, 3억 5천만 원 매도하셔가지고 9억 3천만 원대를 맞춰놨고요. 이상윤 셀트리온 상무도요, 3억 원대 매도를 해서 7억 원대로 평가액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 보시면은 세금 내기 싫다라는 것이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네.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분들에게는 상관이 매우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대주주들의 어떤 이런 움직임들은요, 이 세금을 가지고서 뭔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뭐, 저런 임원들이잖아요. 부회장, 뭐, 사장, 뭐,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냥 세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자사의 주식을 내다 갖다 팔았다라는 거. 이것은 조금, 네, 좀, 보기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더 강화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더 강화가 된대요. 2021년도가 되면은 대주주 요건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도 아마 주요 임원들의 주식 매도 행렬은 더 이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뭐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맞춰라 해서 매도를 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원에서 몇십만 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몇억 원대에서 몇십만 원, 몇억 원대에서 몇 프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뭐 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보유 주식을 3억 원 이상으로 강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올해는 10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3억 원 이상 주식을 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세금을 내는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또 사들였다가 또 팔았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초에부터는 또 연중에는 계속 사들였다가 연말 되면 또 팔았다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12월에는 주가가 조금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초에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대주주의 어떤 그 기준이 강화가 됨에 따라서 양도세에 대한 매도가 지금 이어졌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매도는 별로 없다. 오히려 연중에는 뭐 그런 것들 신경 안 쓰고 매수를 막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말 즈음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반대 매매로 인한 손실이 커졌다. 그래서 증권사가 개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 얘기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A씨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그 신용을 썼어요. 신용을 4억 원 정도 그 부채에 대한 그 손해배상을 냈는데 4억 원 정도를 빌렸다고 봐야 되겠죠. 4억 원 정도를 이제 빌렸다라고 되는 거고, 증권사에서 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투자증권에다가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했고요. 신용을 공여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신라젠에다가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했대요. 이제 비중이 90 몇 프로라고 나와 있었는데, 97.8%나 되니까 거의 뭐 몰빵이죠. 뭐 몰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라젠에다 투자를 했는데, 신라젠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 8월 달에 그냥 공시 나오면서 빵빵 하고 그냥 완전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이때 이 주가가 퍽 하고 떨어지던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그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8월 5일 그다음에 6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1만 200주 정도를 다 매도를 해가지고요. 주식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 이제 1억 6천만 원이 됐는데, 대출받은 금액이 3억 6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이나 빚을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신용을 쓰게 되면은요, 이 증거금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 유지 비율이 이제 140%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지금 증거금이 부족한데요, 어떡할까요?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거금이 없다 그러면 다음날 반대 매매 들어가가지고 싹 정리해버리고, 빚은 사실 잘 남지가 않아요. 그냥 원금이 다 털려버리는 그런 상태는 나오지만 빚은 잘 남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뭐 2억 원이나, 그죠? 3억 6천만 원 중에서 1억 6천만 원은 갚는다 치더라도 2억 원이나 독촉을 받게 되는, 빚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자기 원금도 다 날아갔을 테고요. 빚이 오히려 2억 원이 더 생겨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애매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반대 매매 실행 이전에, 즉 8월 이전에도 담보 비율 140% 아래로 떨어진 날이 여러 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니, 이런 경우라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그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권사한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140% 아래로 떨어지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여기다 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담보를 더 내세요. 돈 더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신용을 더 써서라도 돈을 더 몰아넣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한국투자증권 직원한테 이 A라는 사람이 조금 더 지켜봅시다. 반대매매 조금 더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묵인해주는 상태가 진행이 됐고요. 요런 상태가 일단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반대매매를 밀어주세요라고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아니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 쳐야 됩니다라고 해서 매도를 쳤으면 자기가 손해를 안 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의무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증권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 140% 미만으로 갔으면 반대매매 바로 쳐야지. 내가 그냥 이것을 밀어달라고 한다고 너희들이 밀어주고 막 이렇게 결국 이렇게 큰 손실 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반대매매라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다라고 보는 것도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증권사가 진 의무가 아니라 그냥 뭐 권한인 거죠.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매매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증권사가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강제 조항이 아니죠. 다만 이제 이 140% 정해놓은 것은 증권사가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주식이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 자체도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로 걸어놓은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본다라면 뭐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이 A라는 사람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증권사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미 고지를 안 한 건 아니죠. 1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담보를 더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유예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가 OK를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원인 제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반대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이 사람이 막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댓글이 좀 달렸던 게 뭐냐면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근데 내가 그 돈을 노름으로 다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야,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을 노름으로 다 쓸 동안 너는 왜 나한테 빚독촉을 한 번도 안 했냐?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돈을 갚을 수 없다. 이거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네, 이해가 확 되죠? 네,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분은 증권사에게 그냥 2억 원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뭐 돈이 없는데 빚을 어떻게 갚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해드리냐면, 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재미로만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한다거나 신용 또는 미수, 몰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막 가격 제한폭이 요즘에 30%까지 떨어졌잖아요. 빵빵 두 방 맞아버리니까 4억 원을 3억 6천만 원 빌렸는데 다 팔아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다 포함했으면은 3억 6천이 아니겠죠. 더하기 해가지고요. 한 5억 6억 이상 들어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 들어갔는데 나한테 남은 건 1억 6천이에요. 근데 3억 6천을 빌린 돈이야. 그러면 3억 6천을 빌린 것 중에서 1억 6천을 갚게 되면 2억이 남죠. 내가 갖고 있던 원래 원금 다 날렸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냈을까요? 마이너스 2억 원이 나왔어요. 나는 원금 다 날리고도 빚이 2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쾅쾅 떨어지는 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그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만약에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돈 그 형편 안에서만 조금씩 그것을 굴려나가고 시간을 길게 잡고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막 그렇게 욕심내고 탐욕스럽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올해는 꼭 그거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아무리 강한 유혹이 오고 아무리 강한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도 빚내서는 투자하지 말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네, 새해 첫날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경자년 증시가 더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들, 업종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제 12월 달에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도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겠고요. 연말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조건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연말쯤 되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력에 잘 체크해 놓고요. 연말 즈음에 대해서 양도세 때문에 매도할 놈들 많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빚내서 투자했는데 반대 매매 안 해서 손실났다.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부분은 증권사가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세장에 들어서고 누구라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면 다른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와 기업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지 못한 게 치명적인 실수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더 민감해지는 게임에 빠져든다. 무슨 얘기냐면요. 강세장에 접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빡빡빡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업의 가치나 다른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오른 주식을 내가 지금 못 산 것이 실수다. 지금은 당장 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오른 주식에 막 따라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투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많은 여운을 남길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되뇌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새해 첫날 영업일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강력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